싸서? 저리 가서 청소나 해. 시어머니는 가시돋친 목소리로 며느리 수경을 쏘아붙였습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창피해 죽겠네 진짜. 남편은 들으라는 듯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박사학위가 가문의 훈장인 이 집안에서 고졸 며느리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이 지켜보는 연회장, 태산그룹과의 수천억 계약이 왕 회장의 발작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분 뒤 시댁의 서열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연회장 천장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댁 가문이 운영하는 성진무역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입구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한복판에 며느리 수경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수경은 연회장 메인홀이 아닌 손님들의 외투와 가방을 보관하는 구석방에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부드러운 천과 구두 소리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경자가 행사를 앞두고 수경에게 내린 특명 때문이었죠. 귀한 분들 모시는 자리니 너는 구석에서 손님들 구두나 닦고 옷까지나 정리해라. 그것이 이 명문가 집안에서 고졸 출신 며느리인 수경이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수경은 묵묵히 허리를 숙여 손님들이 벗어놓은 구두를 닦습니다. 고급 가죽 냄새와 사람들의 발냄새가 뒤섞인 좁은 방 안이었어요.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박경자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유명 여대 식품 영양학 박사 출신인 그녀는 이 집안의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자는 구두를 닦고 있는 수경을 못마땅한 듯 쳐다보았어요. 수경아,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니? 손이 참 느리구나. 수경은 얼른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거의 다 끝나갑니다. 경자는 코끝을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는 오늘 그림자처럼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이야. 오늘 태산그룹 왕 회장님도 오시는 자리인 거 너도 알고 있지? 우리 집안 사활이 걸린 계약이 코앞인데 너 같은 게 보이면 우리 집안에 도움이 안 되잖니? 경자는 수경의 수수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경아, 내가 말하는 메커니즘이라는 단어. 아, 그런 말은 내가 모르겠구나. 미안하구나. 내가 너도 당연히 대학 교육은 받은 줄 알고 무심결에 수준 높은 단어를 썼네.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지나가렴. 너랑 심도 있는 대화를 기대한 내 잘못이지. 수경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따끔거렸지만 이런 무시는 지난 3년간 일상이었으니까요. 사실 수경과 이 집안의 인연은 시작부터가 비극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 민우는 우연히 만난 수경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맑은 눈망울과 차분한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였죠. 민우는 죽어도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며 집안에 수경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부모님의 싸늘한 냉대와 모욕뿐이었습니다. 뭐? 고졸? 민우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디서 그런 수준 낮은 애를 들여오겠다는 거야. 박경자는 결사반대하며 수경을 문전박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단식까지 하며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 경자는 독한 조건을 내걸었죠. 좋다. 결혼시켜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너는 이 집안에서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다. 아니든 바뀌든 절대 내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남들 앞에서는 내 아들 비서라고 해. 오로지 집안 구석에서 시집살이에만 전념하며 없는 듯 살겠다면 그때 허락하마. 수경은 민우를 사랑했기에 그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사랑 하나면 다 견딜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경자의 독설은 수경이 아버지를 향할 때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근본이 투명해야 하는 법이야. 정식 면허도 없이 산속에서 사람을 만졌다는 내 부친 이야기는 참 뭐랄까 원시적이라 흥미롭더구나. 하지만 우리처럼 격식 있는 집안에서는 그런 걸 의술이 아니라 무속에 가깝다고 한단다. 격 떨어지게 어디 가서 내 친정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알겠니? 수경은 화가 났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아버지의 손은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고귀한 손이었거든요. 수경은 주머니 속에 든 낡은 의학 수첩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의 노하우를 적어내려간 수경에게는 경전보다 소중한 수첩이었죠.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 다물고 있겠어요. 경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까닥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침묵은 금이라는 말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니? 구두 다 닦았으면 주방으로 가서 과일이나 좀 깎아오렴. 교양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니 넌 그냥 몸으로 하는 일이나 하라는 뜻이야. 경자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방을 나간 뒤 수경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 민우가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고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수경아, 어머니가 또 무슨 말씀하셨어? 민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과일 깎으러 가라고 하셨어요. 민우는 안도한 듯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 나도 회사 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우리 집안 다 평화롭잖아. 제발 조용히 좀 있어줘. 민우는 수경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지도 않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던 남편은 이제 시댁 식구들과 똑같은 눈으로 수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덩그러니 남겨진 구두소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지만 이 집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손과 아버지가 남겨준 가르침뿐이었습니다. 수경은 앞치마를 고쳐 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경쾌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수경은 무딘 칼을 갈아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칼끝은 정교했고 과일 껍질은 끊김없이 매끄럽게 벗겨져 나갔습니다. 수경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연회장 저 멀리 태산그룹의 왕 회장이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수경은 왕 회장의 걸음걸이와 안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는 읽히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 호흡도 너무 가빠 보여. 수경은 혼잣말을 삼키며 다시 과일 깎기에 집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매달리는 그 대단한 계약이 곧 큰 소동으로 번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수경은 시어머니 박경자의 서슬 퍼런 심부름을 위해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박 박사라는 체면 때문에 시장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던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태산그룹 왕 회장에게 바칠 특수 약재와 귀한 식재료를 직접 공수해 오라며 수경을 떠밀었습니다. 박사 학위가 있는 내 안목을 믿고 시키는 거니까 토 달지 말고 다녀오렴. 경자는 수경에게 시장 바닥에 흙먼지가 묻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경은 사람들에게 치이면서도 시어머니가 적어준 까다로운 목록을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상인들과 흥정하는 법도 모르는 수경이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오지를 누비던 시절의 감각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약재와 나쁜 약재를 구별하는 수경의 눈빛이 연회장에서와는 다르게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떻게 갑자기 쓰러지셨어? 누가 119 좀 불러줘요. 수경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떡볶이 노점 옆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어요. 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몰려들었지만 다들 겁에 질려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이거 심장마비 아니야?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목을 움켜쥐는 걸 보니 뭐가 걸린 것 같은데.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수경의 발걸음이 본능적으로 노인을 향했습니다. 수경의 머릿속에는 평생 보아온 아버지의 손길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수경아, 생명의 불꽃이 꺼져갈 때는 망설임이 가장 큰 적이란다. 눈으로 보지 말고 몸이 보내는 소리를 들어야 해. 수경은 망설임 없이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혀준 비싼 외투에 시장 바닥에 구정물이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노인의 목줄기를 짚어 맥을 확인하고 가슴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비켜주세요. 잠시만 길 좀 터주세요. 조용하기만 하던 수경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힘이 실렸습니다. 수경은 노인의 입안을 살피더니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기를 막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골든타임은 길어야 4분. 노인의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은 노인을 뒤에서 안아 들어 올리는 대신 특정한 혈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문이라고 불렀던 기도를 여는 급소였죠. 수경의 가녀린 손가락이 노인의 명치 부근과 목 아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막힌 기운을 터뜨리는 정교한 기술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수경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댁, 그러다가 사람 잡는 거 아니야? 그냥 놔둬. 하지만 수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노인의 근육 떨림과 미세한 호흡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노인의 입에서 큼지막한 떡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동시에 막혔던 숨이 터져나오며 노인이 거칠게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살았다. 살았어. 노인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하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저 세댁이 살렸네. 대단하다. 의사인가 봐. 손길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노인이 정신을 차리고 수경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를 어떻게 해. 하지만 수경은 노인이 스스로 호흡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생각도 감사의 인사를 받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시간 안에 돌아가지 못하면
겪게 될 수모가 떠올랐거든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물 좀 챙겨주세요. 수경은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경을 찾으며 웅성거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는 수경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희열과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현실이 교차했죠. 수경은 화장실에 들러 옷에 묻은 오물을 급히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다시 확인했어요. 아버지, 저 오늘 사람을 살렸어요. 아버지처럼요. 하지만 수경은 이 사실을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수경은 그저 말 잘 듣는 고졸 며느리여야만 했으니까요. 수경이 양손 가득 식재료를 들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경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시계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수경아, 10분 늦었구나. 시장통에서 구경이라도 한 거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람이 좀 많아서 늦었습니다. 쯧쯧, 하여간 하나를 시키면 열을 못한다니까. 가서 옷 갈아입고 주방이나 정리해라. 경자는 수경의 소매에 묻은 작은 얼룩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렇게 칠칠치 못하게 굴어? 어디 시장 바닥에 주저앉기라도 한 거니? 너 같은 애들은 수준이 낮아서 그런 데가 편한가 보구나.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얼른 들어가 봐. 교양 없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으니. 수경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 사람의 목숨을 구했던 그 고귀한 손이 다시 시어머니의 독설 앞에 비굴하게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수경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남들이 무시하는 자신의 가짜 의술이 진짜 생명을 구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태산그룹 왕회장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박경자는 자신이 만든 데이터 기반 식단이 왕회장을 감동시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화려한 연회장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진무역에 사활이 걸린 태산그룹과의 프리미엄 헬스케어 협약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 박경자는 오늘을 위해 수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유명 여대 식품 영양학 박사라는 자신의 타이틀을 걸고 왕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완벽한 기획안을 완성했거든요. 연회장 한편에서 손님들의 겉옷을 정리하던 수경은 멀리 보이는 박경자의 위풍당당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태산그룹의 왕 회장이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재계의 거물답게 그가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성진무역의 대표이자 수경의 시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 왕 회장을 맞이합니다. 박경자 역시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왕 회장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준비한 것은 왕 회장의 개인 건강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한 프리미엄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이었습니다. 박경자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의 지난 3년간 검진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수치까지 이 모든 메커니즘을 데이터화해서 최적의 식단을 짰어요. 박사인 제가 보증하는 이 수치 기반의 시스템만 따라오시면 10년은 더 젊어지실 겁니다. 경자는 자신이 내민 두툼한 제안서가 왕 회장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민우와 시아버지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님의 눈치를 살폈어요. 하지만 제안서를 넘겨보던 왕 회장의 미간이 점점 심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경자는
계속해서 숫자 섞인 설명들을 늘어놓았어요.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회장님께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저염식과 그만해. 왕 회장의 천둥 같은 호통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음악 소리마저 먹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왕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제안서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경자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제가 설명한 데이터에 무슨 문제라도. 박경자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왕 회장이 핏대를 세우며 일어섰습니다. 데이터? 수치? 이따위 종이 쪼가리가 나를 관리해준다고? 내 혈압이 정상이고 당뇨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건 나도 알아. 병원 의사들도 입만 열면 정상이라고 떠들어대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지금 매일 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잠을 못 자. 속은 타들어가고 머리는 깨질 것 같은데 너희는 이 차가운 숫자만 들이밀며 나를 관리하겠다고? 왕 회장의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팍팍 내리쳤습니다. 너희 박사님들이 뽑아낸 이 잘난 데이터에는 내 몸이 매일 보내는 이 비명은 하나도 안 담겨 있단 말이다. 너희는 내 몸을 보려는 게 아니라 내 돈만 보고 숫자 노름을 하고 있어. 이런 진정성 없는 사업 따위에 내 태산의 이름을 빌려줄 줄 알았나? 시아버지가 허리를 굽히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다시 분석해서 보강하겠습니다. 필요 없어. 당장 이 계약 취소야. 왕 회장의 단호한 말에 박경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학벌과 이론이 단칼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연 회장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수경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왕 회장이 가슴을 내리칠 때의 손동작과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장 문제가 아니야. 어제 드신 약이랑 오늘 드신 차가 충돌하고 있어. 수경은 직감했습니다. 왕 회장의 몸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박경자가 자랑하던 그 잘난 데이터는 왕 회장이 어제 개인적으로 복용하기 시작한 보조제의 성분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머니, 회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일단 좀 쉬시게 하는 게. 수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지만 분노에 휩싸인 경자는 수경을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저리 비켜. 어디서 감히 내가 끼어들어. 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단지 경자는 여전히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성진무역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리를 뜨려던 왕 회장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왕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과 소란 속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박사 박경자도 엘리트 아들 민우도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경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저 노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연 회장에서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투명인간 명령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경은 가문의 금기를 깨고 손을 뻗을 수 있을까요? 분노를 터뜨리며 돌아서던 태산그룹 왕 회장의 발걸음이 돌연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커. 짧은 비명과 함께 왕 회장의 거구이 바닥으로 무겁게 고꾸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 소리가 가득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어서 119 불러. 빨리. 가장 먼저 달려온 건 박사 시어머니 경자와 명문대 출신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네로라 하는 대학병원의 의사 친척들도 몇 명 포함되어 있었죠. 경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왕 회장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심장마비 아니야? 심근경색인 것 같아. 어서 심폐소생술해. 의사 친척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왕 회장의 셔츠를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합니다. 전형적인 급성 심정지 증상이에요. 빨리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오고 흉부 압박부터 시작해. 하지만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경의 눈은 달랐습니다. 수경은 왕 회장의 입가에 고인 미세한 거품과 경련하는 손가락 끝의 방향을 보았어요. 심장마비라면 나타나지 않을 특유의 눈 떨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아버지가 생전에 강조하셨던 약물 상충의 증상임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아니야, 심장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쇼크야. 어제 복용하신 약과 오늘 연회장에서 드신 차의 성분이 몸 안에서 충돌하고 있어. 심폐소생술을 한답시고 가슴을 압박하면 오히려 기도가 막혀 상황이 악화될 게 뻔했습니다. 수경은 자신도 모르게 인파를 헤치고 왕 회장 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잠시만요. 멈추세요. 지금 가슴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수경의 외침에 압박을 준비하던 의사 친척과 경자가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자는 수경을 발견하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뭐야?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니? 어머니, 회장님 심장마비 아니에요. 약물 부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를 확보하고 혈자리를 눌러서 도끼를 빼야 해요. 안 그러면 골든타임 놓쳐요. 수경의 절박한 외침에도 경자의 안색은 더욱 험악해질 뿐이었습니다. 경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던 수경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경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왔어요. 이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손을 대려고 해. 박사 학위 가진 의사들이 여기 줄을 서 있는데 고졸인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리니? 내 그 무속인 같은 아버지 밑에서 배운 잡기술로 사람 잡을 일 있어? 옆에 있던 남편 민우도 수경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윽박질렀습니다. 수경아,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너 미쳤어? 여기가 어느 자리인 줄 알고 이래. 어머니 말씀 안 들려? 내가 뭘 안다고 의사 형님들 하는 일에 참견이야. 경자는 바닥에 침을 뱉듯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같은 건 저 구석에 가서 구두나 닦고 있어.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회장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니? 격떨어지게. 내 수준에 맞는 일이나 해. 이 똑똑한 분들 방해하지 말고 당장 사라져. 의사 친척은 수경을 무시한 채 다시 왕 회장의 가슴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의 안색은 이제 보라색을 넘어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수경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왕 회장의 목 근육이 경직되면서 숨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이라는 사실을요. 안 돼요. 지금 압박하면 목 뒤로 혀가 말려 들어가서 정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수경은 뺨의 통증도 잊은 채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살릴 때 보여주었던 그 서슬 퍼런 투사의 눈이었죠. 데이터요?
학벌이요? 지금 저분이 숨을 못 쉬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경자는 수경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민우야, 얘 당장 밖으로 끌어내. 경비원들 불러. 이 미친 여자 당장 치우라고 해. 사람들에게 팔이 붙잡혀 끌려나가면서도 수경은 왕 회장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왕 회장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경은 자신을 붙잡은 남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비켜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 수경의 한마디에 연회장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학벌과 체면 뒤에 숨어 우왕좌왕하던 엘리트들이 수경의 압도적인 기운에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수경은 다시 왕 회장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가문의 금기도 시어머니의 독설도 더 이상 수경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 회장의 얼굴이 검보라색으로 변하며 사지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의사 친척들이 심폐소생술을 한답시고 가슴을 압박하자 오히려 왕 회장의 입술은 더욱 파랗게 질려갔어요.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경자는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회장님 돌아가시면 우리 집안 다 끝장이야. 그때였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던 수경이 무서운 기세로 그들을 뿌리치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는 시어머니 경자를 어깨로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비키세요. 지금 안 하면 이분 내사 상태에 빠집니다. 수경의 일갈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연회장을 때렸습니다. 평소 죽은 듯 지내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사자 후에 장내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자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운 채 멍하니 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경은 망설임 없이 왕 회장의 머리를 젖히고 목덜미 아래 특정 혈자리를 짚었습니다. 다들 비켜요. 숨길부터 터야 산단 말입니다. 수경은 옆에 있던 연회용 식탁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가 집어든 것은 얼음 바구니에 담긴 차가운 물과 은색 젓가락 한 쌍이었어요. 민우 씨, 거기 멍하니 있지 말고 얼음물 좀 더 가져와요. 남편 민우는 수경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발을 움직였습니다. 수경은 얼음물을 왕 회장의 뒷덜미와 인중에 뿌리며 신진대사를 강제로 일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 끝으로 왕 회장의 손톱 끝 십선혈을 주저없이 찔렀습니다. 검붉은 피가 솟구치자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을 찌르다니. 이 피가 안 돌면 심장이 터져나간단 말이에요. 수경의 손길은 정광석화 같았습니다. 그녀는 왕 회장의 가슴 중앙을 압박하는 대신 쇄골 아래와 겨드랑이 쪽 림프를 정교한 지압법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끼를 빼내는 길이라고 가르쳐준 바로 그곳이었죠. 수경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면 숨을 크게 내뱉으세요. 어서요. 수경은 왕 회장의 턱을 고정하고 젓가락을 이용해 혀가 뒤로 말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학벌과 데이터만 따지던 의사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야전의 의술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 1분이 지났습니다. 수경은 포기하지 않고 왕 회장의 가슴팍을 강하게 쓸어내렸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순간 벼락 맞은 듯 왕 회장의 몸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막혔던 숨통이 터지며 왕 회장이 거친 호흡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검푸르던 안색에 서서히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감겼던 눈꺼풀이
하르르 떨리며 떠졌습니다. 왕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수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왕 회장의 쉰 목소리가 들리자 연 회장은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재계의 거물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순간이었죠. 수경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노인의 맥을 짚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경자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고졸 며느리가 명문대 의사들도 못한 일을 단 5분 만에 해낸 것이니까요. 경자는 수경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학벌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왕 회장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려낸 젊은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데이터에는 없던 생명의 소리를 들어준 유일한 사람. 왕 회장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함께 묘한 흥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수경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다시 예의 그 조용하고 투명한 며느리로 돌아가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카메라는 이제 시어머니 박경자가 아닌 며느리 이수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숨을 터뜨린 왕 회장은 한동안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 박경자는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정신을 차린 왕 회장이 수행 비서들의 부축을 거절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많은 박사와 의사들을 지나 구석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수경에게 머물렀습니다. 비서진들은 다들 밖에서 대기하게. 그리고 거기 자네 잠시 나 좀 보지. 왕 회장의 손가락이 수경을 가리켰습니다. 경자는 당황해서 얼른 수경의 앞을 가로막으며 나섰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며느리가 무식해서 겁도 없이 손을 댔어요. 저 아이는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애라 혹시 몸이라도 상하셨으면 제가. 왕 회장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경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입 다물게. 자네 그 잘난 입에서 나오는 데이터 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해. 박산의 모내 떠들던 자네들이 멍하니 서 있을 때 내 숨통을 틔워준 게 누군지 잊었나? 왕 회장의 호통에 경자는 입을 꾹 다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경은 담담한 표정으로 왕 회장을 따라 연 회장 안쪽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왕 회장은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자네 아까 내가 심장마비가 아니라고 했지? 그걸 어떻게 알았나? 수경은 왕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안색이 창백한 게 아니라 붉은 반점이 섞인 보라색이었어요. 심장이 멈춘 게 아니라 몸 안의 기운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 터지기 직전의 모습이었거든요. 무엇보다 회장님 몸에서 풍기는 미세한 약초 냄새가 오늘 드신 차와 맞지 않았습니다. 왕 회장은 눈을 크게 뜨며 수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사실 내가 요즘 밤마다 다리가 타들어가는 통증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지인이 준 민간 약재를 다려먹고 있었지. 내 주치의도 저 잘난 박사들도 내 수치만 보고 정상이라며 고기 식단만 들이밀더군. 내 몸이 매일 밤 통증으로 울부짖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 그런데 자네는. 왕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아픔을 알아봐 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자네는 내 숨소리 하나로 내 속이 타들어가는 걸 알아챘어. 그게 의술이지. 수경은 조용히 다가가 왕 회장의 손목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회장님, 시댁에서 준비한 제안서는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약재는 혈류를 강하게 만드는데 오늘 제공된 식단은 피를 탁하게 하는 단백질 위주였어요. 이 둘이 충돌해서 혈관이 비명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쇼크가 온 거예요. 왕 회장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랬구만. 내 몸이 왜 이렇게 무거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자네 시댁 식구들은 그저 내 돈만 보고 숫자 노름을 했지만 자네는 내 몸을 봤어. 수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아버님께 배운 처방입니다. 약재를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약초들을 함께 달여 드시면 지금 느끼시는 통증은 사흘 안에 잡힐 겁니다. 시댁의 제안서도 이 약물 궁합을 보완하면 완벽해질 거예요. 왕 회장은 수경이 건넨 쪽지를 소중하게 품에 넣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경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계의 거물이 이름 없는 고졸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예우를 표한 것이었죠.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오늘 목숨도 구하고 진짜 사람을 만났어. 이 은혜는 내가 반드시 갚겠네. 자네 시댁 식구들 이제 나를 좀 무서워해야 할 거야. 내실 문이 열리고 왕 회장과 수경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던 박경자와 민우가 달려왔어요. 경자는 수경을 획 밀쳐내며 왕 회장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좀 어떠세요? 이 아이가 혹시 무례한 짓이라도. 왕 회장은 경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박 박사, 자네는 앞으로 내 건강관리니 뭐니 하는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게. 자네 그 잘난 박사 하기보다 이 사람의 손끝 하나가 내 목숨을 살렸어. 내일부터 모든 협상은 자네가 아니라 이 사람 이수경과 진행하겠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경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남편 민우는 믿기지 않는 듯 수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수경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이미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살라던 시댁의 명령이 왕 회장의 선포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 회장과의 독대 이후 수경은 시댁의 운명이 걸린 제안서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숫자로만 가득했던 종이 위에 왕 회장의 실제 통증을 잡고 약물 궁합을 맞춘 진짜 의술이 입혀졌어요. 다음 날 오전 성진무역의 접견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 박경자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민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왕 회장의 입술만 바라보았죠. 왕 회장은 수경이 수정한 제안서를 천천히 넘겨보더니 이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바로 이거야. 내 몸이 원하던 답이 여기 다 들어있구먼. 왕 회장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육중한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박경자가 평생 쌓아온 학벌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박경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역시 제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 마음에 드셨군요. 제가 밤을 새워 보강했거든요. 왕 회장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경자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박 박사, 착각하지 말게.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자네의 그 잘난 데이터 때문이 아니야. 이 제안서의 핵심인 약물 조절과 식단 보완 이거 자네가 한 거 아니지? 경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
그게 저희 팀원들이 함께 연구해서 거짓말하지 마. 자네 며느리 이수경이 직접 나를 살리고 고쳐 쓴 내용이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왕 회장은 자리에 일어나 구석에 서 있는 수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시부모가 보는 앞에서 수경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수경, 자네 같은 보배를 곁에 두고도 고졸이라며 구석에서 구두나 닦게 했다니. 정말 무식한 건 학벌 없는 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 볼 줄 모르는 자네들이야. 박경자는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격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저런 천한 기술을 배운 아이와 천한 기술? 내 목숨을 살린 기술이 천하다면 자네의 그 박사학위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뭘 했나? 왕 회장의 일갈에 경자는 입을 떼지 못하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왕 회장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한 장을 꺼내 수경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수경, 정식으로 제안하겠네. 우리 태산그룹 의료재단의 수석 고문으로 와주게. 연봉 10억에 자네가 원하는 연구는 무엇이든 지원하겠네. 자격증? 그건 내가 만들어서라도 주지. 연봉 10억이라는 말에 남편 민우와 시아버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던 며느리가 단숨에 제안받은 것이니까요. 박경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10억요? 회장님, 저 아이는 대학 문턱도 못 가본 고졸입니다. 박 박사, 자네는 아직도 그 종이 쪼가리에 매달려 있구먼. 정말 안쓰러워. 내일부터 수경은 우리 그룹의 귀빈이네. 만약 집에서 조금이라도 구박받는다는 소문이 들리면 왕 회장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그날로 성진무역과의 모든 거래는 끊길 줄 알게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로 살라던 시댁의 명령이 이제는 그녀를 떠받들어야 하는 족쇄로 변했습니다. 수경은 시어머니 경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당당한 실력자의 눈빛뿐이었죠. 어머니, 제가 깎아드린 과일 말고는 제 실력을 못 믿으셨죠? 이제는 그 실력으로 태산그룹 식구들을 살피게 되었네요. 경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메커니즘과 교양이 며느리의 실전 의술 앞에 무참히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슬금슬금 수경의 곁으로 다가와 비굴하게 웃으며 소매를 잡으려 했습니다. 수경아, 내가 처음부터 너 믿었던 거 알지? 역시 내 와이프야. 수경은 민우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약속 지키기 힘들겠네요. 수경의 차가운 말에 민우는 머쓱한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사학위로 며느리를 짓누르던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수경은 주머니 속 아버지의 수첩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숨지 않을게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게요. 접견실을 나서는 수경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왕 회장의 경호원들과 넋이 나간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화려한 감옥의 문은 열렸고 이제 그림자 며느리가 아닌 신의 손 이수경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왕 회장의 파격적인 스카우트 선언이 있은 후 성진무역의 집안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투명인간이었던 수경은 이제 온 집안이 떠받들어야 하는 귀한 몸이 되었어요. 하지만 수경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식사 시간, 늘 주방 구석에서 서서 밥을 먹거나 남은 음식을 처리하던 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경의 자리는 시어머니 박경자의 맞은편 가장 상석이었어요. 경자는 평생 본 적 없는 굴욕적인 표정으로 수경의 눈치를 살피며 찌개를 떠넣어 줍니다. 수경아, 아니 고모님, 입맛에 맞니? 내가 좋아하는 재료로만 준비했단다. 경자의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수경은 정갈하게 숟가락을 들며 경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찌개 염도가 너무 높네요. 데이터 분석은 해보신 건가요? 학벌과 수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더니 정작 가족 건강은 놓치고 계셨네요. 경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 민우는 수경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놓으며 아부를 떱니다. 수경아, 이제 우리 태산이랑 사업 시작하면 나도 좀 도와줄 거지?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은 다 잊어버려. 다 너 잘되라고 하신 사랑의 매 아니었겠어? 수경은 민우가 놓아준 생선살을 건드리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이 비겁한 남자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사랑의 매는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집안의 메커니즘에 맞춰 살지 않기로 했어요. 수경은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나 옷가지 대신 낡고 빛바랜 아버지의 의학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자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수경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니? 왕 회장님 제안도 수락했으면 이 집에 있어야지. 내가 나가면 우리 계약은 어쩌고, 우리 집안 체면은 어쩌란 말이냐. 수경은 경자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던 교양 있는 며느리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태산그룹의 고문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잇는 의술인 이수경으로 살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숨어 지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하는 수경의 뒤로 민우와 경자의 절규 섞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불안함에 눈치를 보던 고졸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을 구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죠. 이수경, 이제 내 이름을 찾은 걸 축하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따사로운 햇살이 수경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화려한 감옥이었던 대저택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경은 품 안의 수첩을 꼭 쥐고 군중 속으로 자신의 진짜 삶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보다 빛나는 실력과 가식적인 교양보다 따뜻한 인수를 가진 그녀. 그림자 며느리 이수경의 위대한 반란은 그렇게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제사상 앞에서 부정타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우이의 손바닥이 며느리 소영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상 앞 온 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소영의 입술이 터졌고 눈물이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도 오히려 혀를 찼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시어머니까지 당신 딸을 감싸며 매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너 같은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집안 망신은 다 시키는구나. 그 순간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요. 은행원이던 꿈을 버리고 20년 동안 수백 번의 제사를 차리며 종처럼 살아온 시간.
참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었던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집안의 모든 비밀을 소영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왔다는 사실을요.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어요. 신우이 옥순의 손바닥이 소영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참담한 일이었지요. 소영의 고개가 힘없이 꺾이고 입술 끝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부정타게. 신우이 옥수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소영에게 삿대질을 해댔어요. 뺨을 어루만지며 바들바들 떠는 아내를 보며 남편 준탁은 오히려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누나 성질을 건드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그 순간 소영은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쓴맛을 느꼈습니다. 사실 소영은 지난 20년을 오직 이 한마디를 기다리며 버텼거든요. 고생했다, 소영아. 내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 그 따뜻한 말 한마디면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눈 녹듯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훗날 시댁 식구들이 내가 고생한 세월을 알아주는 날이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맵고 짠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소영만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소영의 자리는 가족이 아니라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어제는 명절이었고 오늘은 바로 시아버지 제삿날입니다. 이틀 연속 이어지는 강행군의 소영은 이미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지요. 며칠째 이어진 음식 장만에 허리는 끊어질 듯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 있었어요. 도저히 견디다 못한 소영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문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오늘 제사 음식 준비는 준탁 씨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 문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금쪽 같은 내 아들 손에 물을 묻히라고?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호통에 소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던 소영은 남편 준탁에게 몰래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남편의 옷소매를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 모르게 나물 묻히는 것만 좀 도와줘요. 남편 준탁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표정을 지으며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귀찮다는 듯 머리를 벅벅 긁더니 마지못해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시어머니 문희가 소리를 지르며 가로막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게냐?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야 정신을 차리겠어? 문희는 갑자기 마당으로 뛰어나가더니 흙을 한 움큼 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 흙을 자기 눈에 넣으려는 신용을 했어요. 소영은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 준탁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도와주려던 신용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알았어요. 안 도와줄게요. 진정하세요. 여보 봤지? 도와주고 싶은데 어머니가 저러시니 나는 도저히 못하겠네. 준탁은 마치 잘 됐다는 듯 얄미운 미소를 띠며
거실로 쏙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소영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소영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혼자 제사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졸음을 쫓으려 입술을 깨물어가며 버텼지만 사고는 거기서 터졌지요. 국그릇을 옮기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제사상 위로 국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어지러워서 그만. 소영이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국물을 허겁지겁 닦아내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문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지요.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집안 망신은 다 시키는구나. 실수? 그게 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옥순아, 내가 아주 잘 때렸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딸의 손을 감싸며 소영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소영은 바닥을 닦는 손을 멈추고 멍하니 거실 바닥을 응시했어요. 소영은 욱신거리는 뺨을 감싸 쥔 채 조용히 주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들을 배경 삼아 소영의 기억은 2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소영은 지금처럼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소영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큰 은행에 촉망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 꼼꼼함과 밝은 미소로 고객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어요. 매달 우수 사원 표창을 놓치지 않았고 지점장님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동료들은 소영이 머지않아 큰 자리에 오를 것이라며 입을 모았지요. 그때의 소영에게는 반짝이는 꿈과 당당한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창구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 준탁이었지요. 준탁은 소영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매일같이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오기도 하고 퇴근 시간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선뜻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준탁 씨, 저는 지금 제 일이 너무 소중해요.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하고 싶거든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소영이 거절할 때마다 준탁은 더 간절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준탁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였지요. 소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소영 씨 꿈 지켜줄게요. 결혼해서도 사회생활 계속하게 내가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깨어있는 분이라 절대 반대 안 하실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 달콤한 약속과 끈질긴 구애에 소영의 마음도 결국 움직였습니다. 부모님도 번듯한 가구점을 운영한다는 준탁을 믿고 결혼을 허락하셨지요. 하지만 화려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문희의 태도는 무섭도록 돌변해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출근해야 해서 짐 정리 좀 하려고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문희는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출근은 무슨 출근? 너 설마 그 돈 몇 푼 벌러 나가겠다는 거냐?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안 망하는 법이다. 당장 사표 쓰고 집안일 배워라. 소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옆에 서 있는 준탁을 쳐다보았지요. 준탁이 나서서 약속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탁은 소영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준탁 씨랑 결혼 전에도 다 이야기된 부분이에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 실력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 할 일도 많거든요. 소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독설은 더 거세졌습니다. 남편기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말대답이냐?
여자가 밖에서 돈을 벌면 남편 하는 일이 안 풀리는 법이야. 내 아들 앞길 막고 싶어서 그래.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내 법을 따라라. 시어머니는 마치 죄인을 취조하듯 소영을 몰아세웠습니다. 소영은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남편 준탁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요.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결혼해도 일하게 해준다고 당신이 직접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준탁은 소영의 손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냥 좀 들어. 내가 돈 벌어다 주면 되잖아.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해. 그게 여자 팔자야. 그날 소영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편의 약속은 결혼이라는 덫으로 이끌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었지요. 결국 소영은 눈물을 머금고 평생의 꿈이었던 직장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동료들의 아쉬운 인사를 뒤로하고 돌아온 곳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시댁이었어요. 그날 이후 소영의 삶은 기계와 다름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수발을 들고 틈만 나면 이어지는 제사 음식을 차렸어요.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예리한 눈은 이제 나물의 밑동을 다듬는 데 쓰였습니다. 엑셀 숫자를 맞추던 꼼꼼한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된 설거지물에 불어터졌지요. 시누이 옥순까지 이혼하고 들어와 소영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나 커피 좀 타와. 설탕 2스푼 알지? 은행 다니던 가닥이 있어서 그런가 일 처리가 아주 야무져서 좋네. 비아냥거리는 시누이의 말에 소영은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소영은 베갯니들 적셨어요.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내 꿈을 너무 쉽게 포기했을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영의 시계는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제사가 올 때마다 소영을 더 혹독하게 몰아붙였어요. 너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 정도 음식도 못해서 어떡하니? 은행 다니던 똑똑한 머리로 제사상 순서나 제대로 외워라. 소영은 대꾸 한마디 못하고 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은행원 시절의 자존감이 아주 작은 불씨로 남아 있었지요. 언젠가는 이 굴레를 벗어나 다시 나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20년 동안 매일 밤 소영은 멈춰버린 자신의 시계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 준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게을러졌고 소영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가구점 운영은 뒷전이고 틈만 나면 밖으로 나돌며 돈을 썼습니다. 소영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약 한 봉지 사다 주는 법이 없었지요. 오히려 밥이 늦는다고 타박하며 소영을 일어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팔자 좋은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차려. 배고파 죽겠네. 그 말이 소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은행 로비를 걷던 정소영은 이제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부스스한 생기 잃은 중년 여인만 있었지요. 소영은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와 눈물로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도 소영은 아주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원 특유의 치밀함으로 시댁의 가계부를 정리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했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부로 낭비하는 돈들을 기록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시댁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만은 여전히 예리한 은행원이었어요. 어머니, 준탁 씨,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죠? 제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면 언젠가는 고마워해 주실 거죠? 어리석게도 소영은 가끔 그런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상 앞에서 돌아온 것은
따뜻한 격려가 아닌 차가운 손바닥뿐이었지요. 20년의 인내가 허무하게 무너진 오늘,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멈췄던 자신의 시계 태엽을 다시 감아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영은 주방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내며 굽은 등을 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전 꿈을 포기하며 흘렸던 눈물은 오늘로 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두운 주방, 소영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차분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준탁은 이제 아예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겠다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나 약속 있어서 나간다. 제사 끝났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치워. 누나한테 맞은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유세 떨지 말고 상이나 빨리 치워라.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 키를 챙겨 현관문을 쾅 닫고 나섰습니다. 소영은 텅 빈 눈으로 거실에 남겨진 제사상을 바라보았어요.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허탈함과 차가운 정적이 가슴속을 채우기 시작했지요. 내가 고생한 세월을 알아달라고 빌었던 내가 바보였어. 소영은 입가의 피를 소매로 쓱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은 뺨은 화끈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송곳처럼 날카롭게 깨어났어요. 20년 전 은행원 시절 서류 한 장 숫자 하나 틀리지 않던 그 치밀함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요. 당신들 말대로 나는 이제 이 집안 소모품 안 할게요. 소영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 식구들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어오른 뺨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소영의 심장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주방에서 소영은 홀로 그릇을 닦으며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소영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거실에는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20년 시집살이가 지옥으로 변한 결정적인 계기는 신우이 옥순의 등장이었습니다. 번듯하게 시집을 갔던 옥순은 결혼 생활을 단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온 옥순은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상전이라도 된 듯 사사건건 소영을 종 부리듯 하기 시작했지요. 옳게, 나 지금 목마른 거 안 보여? 시원한 물 좀 얼음 띄워서 가져와. 소영이 거실 바닥을 닦고 있어도 옥수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소영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소영이 땀을 닦으며 물을 가져다 주면 옥수는 컵을 쳐다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 옳게. 내가 분명히 얼음 띄워달라고 했잖아. 성의가 없네, 정말. 신우이의 갑질은 물 심부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방 청소는 물론이고 속옷 빨래까지 소영이 앞에 던져놓기 일쑤였지요. 소영이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네면 시어머니 문희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형님, 방 청소랑 빨래는 직접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옥순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이혼하고 돌아온 애한테 그런 걸 시키고 싶니? 어차피 하는 집안일인데. 신우이 청소, 빨래 좀 더 한다고. 그게 그렇게 어렵니? 시어머니는 늘 딸의 편에 서서 소영을 몰아세웠습니다. 옥수는 시어머니의 비호를 받으며 소영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었지요. 옳게,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생색이야. 은행 다닐 때처럼 빠릿빠릿하게 좀 해봐.
사람이 왜 이렇게 둔해졌어? 소영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들어온 이 집에서 자신은 그저 이름 없는 일꾼일 뿐이었지요. 지친 소영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은 남편 준탁의 방관이었습니다. 준탁은 겉으로는 번듯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침 늦게야 겨우 가구점 문을 열고는 손님을 맞이하기는커녕 도박판을 찾아다녔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유흥비로 가게 경제를 좀 먹고 있었지요. 소영이 남편을 붙잡고 사정을 해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외면뿐이었습니다. 여보, 형님이 너무 심해요. 제 빨래도 아닌데 속옷까지 다 저보고 빨라고 던져요. 가구점 형편도 어렵다면서요. 당신도 이제 노름 그만하고 일 좀 집중하면 안 돼요? 준탁은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소영을 밀쳐냈습니다. 아, 시끄러워. 누나가 좀 시킬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일러 바치냐? 나도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너까지나 들볶지 마라. 밥이나 차려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탁은 아내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어머니의 눈치만 살폈지요. 소영은 매일 밤 옥순이 어질러 놓은 거실을 치우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옳게 내일 친구들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어. 음식 좀 근사하게 차려놔. 괜히 시장에서 파는 거 사오지 말고 직접 정성 들여서 해. 알았지? 옥수는 친구들을 불러 소영을 하녀처럼 부리며 자신의 길을 살리려 했습니다. 소영은 종일 부엌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음식을 만들어 날랐지요. 옥순의 친구들이 올케가 참 순하고 음식 솜씨도 좋네라고 칭찬하면 옥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지. 내가 좀 가르쳤거든. 소영은 주방 구석에서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20년 전 은행에서 당당하게 자산 관리를 해주던 정소영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남편 준탁은 그 와중에도 가구점 수입을 빼돌려 사설 도박장에 갖다 바쳤습니다. 가구점 월세가 밀리고 독촉장이 날아와도 준탁은 큰 소리만 쳤어요.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조만간 크게 한판 터지면 다 해결된다니까. 소영은 더 이상 이 남자에게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누이의 모욕과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 그리고 남편의 방탕함. 삼박자가 소영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소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옥순이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비싼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준탁은 돈을 내놓으라며 장식장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난장판 속에서 조용히 걸레를 빨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며느리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영의 머릿속에서는 은행원 시절의 치밀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남편이 탕진한 금액, 시누이가 사치로 쓴 카드값, 시어머니가 가로챈 생활비까지. 소영은 머릿속 가계부에 그 모든 고통의 수치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래, 어디 마음대로들 해봐요. 당신들이 나를 사람 대접 안 한다면 나도 더 이상 당신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소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옥순의 방에서 나온 산더미 같은 빨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소영의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고 있었지요. 독설과 무관심 속에서 소영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아주 깊고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소영은 묵묵히 옥순의 방을 청소하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제삿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어제 명절을 치르고 바로 이어진 제사 준비에 소영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지요. 온몸에 오한이 들고 벽을 짚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 준탁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나물 무치는 것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준탁의 짜증 섞인 대답과 뒤이어 나타난 시어머니 문희의 광기 어린 난동이었습니다. 문희는 아들 손에 물 묻히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며 마당에서 흙을 퍼와 자기 눈에 넣으려는 신용까지 하며 소란을 피웠지요. 그 기괴한 상황 속에서 소영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남편 준탁의 반응이었습니다. 나 괜히 여기 있다가 욕먹기 싫으니까 밖에서 좀 쉬다 올게. 수고해. 준탁은 얄밉게 손까지 흔들며 현관 밖으로 잽싸게 도망쳐버렸습니다. 홀로 주방에 남겨진 소영은 멍하니 남편이 나간 문을 바라보았어요. 뺨을 맞았을 때보다 더 시린 통증이 가슴을 후비고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마지막 정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래, 당신은 끝까지 그런 사람이구나. 내 고통이 당신에게는 그저 구경거리였어. 소영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질질 깨물며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아냈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칼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체념한 며느리의 손길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잠든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소영은 아무도 모르게 거실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노트북을 켰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고된 시집살이 틈틈이 밤잠을 설쳐가며 독학했던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최신 온라인 마케팅 기법, 반찬 시장의 트렌드 분석, 그리고 소비자 심리 데이터들. 소영은 은행원 시절의 날카로운 감각을 다시 깨웠습니다. 20년 전 수억 원의 자금을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관리하던 정소영으로 돌아갔지요. 시댁 식구들이 먹어치우던 그 수많은 음식의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식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자신의 노동 가치를 수치로 환산해 나갔어요. 당신들이 공짜라고 믿고 먹던 이 한 끼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소영의 눈빛은 모니터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엑셀 차트와 시장조사 보고서들은 소영의 완벽한 무기였지요. 은행원 시절 갈고 닦은 수치 분석 능력과 20년 손맛이 결합한 사업 계획서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제 소영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마지막 준비실이었어요. 신우이 옥순이 사치 부리며 긁어댄 카드 명세서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남편 준탁이 가구점에서 빼돌려 도박으로 날린 금액도 날짜별로 기록했지요. 시어머니가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가 쌈짓돈으로 숨긴 액수까지 모두 소영의 데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소영은 숫자를 정리할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옳게, 물 좀 가져와. 갑자기 방에서 들려오는 옥순의 목소리에 소영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거울을 보니 거기엔 여전히 순종적인 모습의 소영이 서 있었지요. 하지만 거울 속 소영의 눈동자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네, 형님. 바로 가져갈게요. 소영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소영의 손길은 정중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이 집 담장 너머를 향하고 있었지요. 당신들이 내 마지막 자비를 발로 걷어찬 대가가 무엇인지 가장 화려한 성공으로 그리고 가장 처절한 외면으로 되돌려줄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삿날의 긴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소영에게 시작되는 아침은 예전의 절망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독립과 복수를 향한 첫 발을 내딛기 위한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주방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고통을 끝내고 진정한 나로 돌아가기 위한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 제사가 모두 끝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난 거실은 기름 냄새와 설거짓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평소라면 고무장갑을 끼고 주방으로 달려갔을 소영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소영은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 준탁과 사과를 먹던 시어머니 문희, 신우이 옥순 앞에 그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웬 봉투야? 남편 준탁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을 확인한 준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혼 서류? 야, 정소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장난 아니에요. 이혼해요, 우리.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거실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지요. 하지만 그 정적은 이내 시어머니 문희의 날카로운 고함으로 깨졌습니다. 뭐라고? 이혼?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에서 이혼 소리를 입에 올려? 내가 남편 없이 편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옆에 있던 신우이 옥순도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옳게 제정신 아니네. 뺨 한 대 맞았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주 상전 납셨어. 이혼해봐, 어디. 올케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평생 살림만 하던 여자가 밖으로 나가면 굶어 죽기 딱 좋지. 남편 준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소영의 얼굴 앞에 흔들어댔습니다. 야, 정소영. 너 착각하나 본데 이 집이며 차며 다 내 명이야. 알어? 내가 이혼하면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빈몸으로 나가봐. 내까짓게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중에 배고프다고 울면서 들어올 생각 마라. 그땐 국물도 없으니까. 준탁은 소영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오히려 준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지요. 그 미소는 비굴함이 전혀 없는 아주 여유롭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 들어올 일 절대 없으니까요. 준탁 씨, 당신 명의로 된 거 다 가지세요. 그 낡은 가구점이며 빚더미 집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빚더미? 이게 진짜 미쳤나? 준탁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소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영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날을 준비해 왔거든요. 은행원 시절에 그 날카로운 경제 감각이 어디 가겠습니까? 소영은 시댁의 가계부를 쥐고 흔들면서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하는 돈과 시어머니가 가로채는 생활비 사이에서 아주 치밀하게 자신만의 비상금을 만들어 왔습니다. 푼돈을 모은 게 아니었어요. 소영은 시어머니 명의의 휴면 계좌를 활용하고 남편이 가구점 대출을 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리베이트와 수수료 등을 꼼꼼히 챙겨 자신만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시댁 식구들이 소영을 공짜 한여로 부려먹는다고 비웃을 때 소영은 그들의 무능함과 방심을 이용해 자신의 독립 자금을 철저히 불려온 것이지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들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준탁 씨, 당신 가구점 다음 달 카드 대금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없으면 누가 그 숫자들 맞춰줄 것 같아요? 준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가구점의 복잡한 정산과 세금 문제는 모두 소영의 머릿속에서 처리되고 있었거든요. 준탁은 그저 소영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살았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옳게 지금 협박하는 거야? 엄마, 저것 좀 봐. 아주 본색을 드러내네. 옥순이 소리를 질렀지만 소영은 이미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20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것 치고는 참으로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나갑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사세요. 아, 형님. 내일 아침 물 심부름은 직접 하셔야 할 거예요. 소영은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욕설과 남편의 고함을 뒤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소영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지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소영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정소영으로 걷는 길이었어요. 소영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독립자금의 액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 숫자는 소영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맹세이자 자유로 가는 티켓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소영은 길가에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삿날의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 대신 시원한 밤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시댁 식구들은 소영이 빈손으로 쫓겨나 고생할 거라 믿었겠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소영이 들고 나온 것은 작은 가방 하나가 아니라 20년의 손맛과 은행원 시절의 완벽한 수치, 감각, 그리고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 소영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소영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내일 당장 어디로 가서 무엇을 시작할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소영은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0년의 굴레를 벗어던진 정소영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가벼운 발걸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집을 나온 날 소영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친정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짐 가방 하나 들고 나타난 딸의 부은 얼굴을 보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소영의 거친 손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소영은 그 밥알을 씹으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나를 무시하던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지요. 소영의 독립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온갖 수발을 들면서도 새벽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독학했던 온라인 마케팅 지식과 트렌드 분석 자료들이 소영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소영은 친정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엄마랑 같이 반찬 사업 해보고 싶어요. 20년 동안 지겹도록 만든 제사 음식이지만 제 손맛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그래, 소영아. 내가 한다면 이 애미가 온 힘을 다해 도와줄게. 너 은행 다닐 때 얼마나 똑똑했니? 그 실력 어디 안 간다.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소영은 작은 반찬 가게 한 끼 식사를 론칭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에는 소영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저 당연하게 차려내야 했던 지긋지긋한 한 끼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되는 소중한 한 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소영의 가장 큰 무기는 은행원 시절의 정확한 수치 감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찬 가게들이 대충 눈대중으로 재료를 사고 가격을 정할 때 소영은 철저하게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재료의 손실률을 줄이고 최적의 유통 경로를 파악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지요. 또한 20년 동안 수백 번의 제사를 지내며 다져진 손맛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풍미를 자랑했습니다. 소영은 밤잠을 줄여가며 직접 온라인 마케팅에 뛰어들었습니다. 화려한 광고 대신 진심을 담은 한 끼라는 테마로 블로그와 SNS에 소영만의 레시피 이야기를 올렸어요. 시니어 층의 입맛을 사로잡는 전통적인 맛에 현대적인 포장과 깔끔한 배송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 주문량이 평소보다 3배나 늘었어요. 온라인 카페에서 우리 집 나물이 짜지 않고 깊은 맛이 난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세상에, 정말이냐? 역시 우리 딸이다. 내가 그 고생을 하더니 하늘이 돕는구나.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맛집으로 시작했던 한 끼 식사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정성스러운 음식에 감동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후기를 남겼고 주문은 폭주했습니다. 소영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20년 인내의 시간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승화시킨 것이었지요. 성공의 속도는 소영조차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론칭 1년 만에 한 끼 식사는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여러 대형마트와 유명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대표님, 저희 백화점 식품관의 메인 자리를 비워두겠습니다. 입점만 해주신다면 수수료율도 파격적으로 조정해 드릴게요. 백화점 MD들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며 소영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은행에서 VIP 고객들을 상대하던 당당한 정소영의 모습이 지금의 자신에게서 겹쳐 보였거든요.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우아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은 이제 낡은 앞치마 대신 세련된 정장을 입고 회의실을 누볐습니다. 수치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소영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지요. 직원이 늘어나고 공장이 세워졌지만 소영은 여전히 음식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크했습니다. 간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네요. 소금 양을 0.5%만 줄이세요. 우리가 파는 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누군가의 건강한 하루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직원들은 소영의 철저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만큼 한 끼 식사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만 갔습니다. 소영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각종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강연을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은 백화점 매장을 점검하던 중 화려한 매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사기 위해 설레는 표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시댁에서 따귀를 맞으며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독설을 듣던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야 내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곁에서 지켜보던 친정 어머니의 말씀에 소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그동안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힘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시댁에서의 20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성공을 위해 가장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소영은 이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고 경제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명성을 동시에 얻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소영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끼 식사의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끈기로 일궈낸 이 성공은 소영에게 가장 큰 복수이자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소영은 우뚝 솟은 건물의 통유리 너머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자신의 내일을 그려나갔습니다. 20년의 굴레를 벗어던진 정소영의 진짜 인생은 이제 누구보다 화려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그 집 문을 박차고 나간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소영만 나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호언장담했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집안의 중심이자 살림의 기둥이었던 소영이 사라지자 그 화려해 보이던 기와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은 시누이 옥순의 문제였습니다. 옥순은 소영이 있을 때보다 더 심하게 사치와 도박에 빠져들었어요. 올케가 없으니 눈치 볼 사람도 없겠다 싶어 제 세상인 양돈을 물 쓰듯 썼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아이고 엄마, 나 좀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장기라도 팔겠대. 무서워 죽겠어. 옥수는 시어머니 문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문희는 하나뿐인 딸을 살리겠다며 아들 준탁의 가구점 운영 자금과 집을 담보로 잡힌 돈까지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요. 옥순의 도박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 준탁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아내가 꼼꼼하게 관리해주던 가구점 장부는 이미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세금이 얼마인지 결제 대금이 언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던 준탁은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게 다 그 여편네 때문이야. 정소영 그 독한 년이 나가면서 저주라도 퍼붓고 간 게 분명해. 준탁은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함을 탓하기는커녕 술에 취해 사라진 아내의 이름만 부르며 벽을 발로 찼습니다. 가구점 문은 닫혔고 집안 곳곳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옥순이 남은 돈까지 몽땅 들고 야반도주를 하려다 사채업자들에게 붙들려 온 것이었지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시어머니 문희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내 돈, 내 집, 옥순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문희는 말을 끝맺지도 못한 채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급성 뇌졸중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문희의 몸 오른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와버렸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는 돌아눕지도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병원비조차 낼 능력이 없던 준탁은 마비된 어머니를 모시고 월세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때 번듯한 가구점 사장이었던 준탁은 이제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며 병든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나도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준탁은 욕창이 생겨 신음하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문희는 눈동자만 굴리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요.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아들 손에 물 못 묻힌다던 호기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금쪽 같던 아들이 짜증 섞인 손길로 자신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었지요. 옥수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어디론가 숨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정작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친 것이지요. 준탁은 좁고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소영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소영이가 차려주던 밥이 진짜 맛있는 거였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준탁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고 폭언과 방관을 일삼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20년 동안 소영이 겪었던 고통보다 몇 배는 더 처절한 삶이 준탁과 문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문희는 마비된 손을 떨며 소영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고 할 때 흙을 퍼와 눈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들의 거친 손길과 차가운 지하방의 냉기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시댁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지독한 가난과 병마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지요. 소영이 나간 뒤 쑥대밭이 된 집안은 이제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준탁은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며 소영의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하고 TV에 나온다는 소식은 준탁에게 복수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이 소모품처럼 쓰다 버린 그 여자가 사실은 이 집안의 가장 큰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지하방의 작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마저 시댁 식구들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시댁의 풍경은 그들이 20년 동안 소영에게 줬던 상처가 고스란히 되돌아온 결과였습니다. 처절한 위기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 늦었고 복수의 여신은 그들을 향해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반찬 브랜드 한 끼 식사는 이제 단순한 가게를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백화점 메인홀에는 소영의 얼굴이 담긴 대형 광고판이 걸렸고 TV 프로그램마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소영을 모시기 위해 안달이었지요. 소영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당당하게 자신의 성공 비결을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영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20년이라는 긴 인내의 시간이 있었음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진 소영의 사무실 앞으로 어울리지 않는 행색의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 남편 준탁과 휠체어에 탄 시어머니 문희였지요. 낡고 해진 옷차림에 퀭한 눈을 한 그들은 입구에서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사장 남편이야. 아니, 남편이었던 사람이라고. 내 마누라 만나러 왔다는데 왜 막아? 준탁의 고함에 소영은 차분하게 비서에게 그들을 들여보내라고 일렀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으리으리한 내부 모습에 압도된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책상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물었지요.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우리 사이엔 이제 서류 한 장 남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준탁은 염치도 없이 소영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소영아, 뉴스 보니까 너 정말 대단하더라. 백화점에서도 내 반찬 줄 서서 먹는다며? 역시 우리 마누라 손맛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맛이 우리 집 제사상에서 나오던 그 맛이잖아. 옆에서 마비된 몸을 겨우 지탱하고 있던 문희도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눈에 흙을 넣네 만회했던 거 다 늙은 망구 노망이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이 애비 없는 자식 같은 준탁이 놈도 이제 정신 차렸단다. 소영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소모품 취급하며 뺨을 때리고 가스라이팅을 일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과 손맛을 운운하며 동정을 구걸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섰습니다. 준탁 씨, 그리고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먹던 그 음식은 제 손맛이 아니라 제 피눈물이었어요. 당신들은 그 맛을 느낄 자격이 단 1g도 없습니다. 소영아, 그래도 우리가 정이 있지. 나 지금 지하방에서 어머니 모시고 죽지 못해 살고 있어. 너 돈 많이 벌었다며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만. 아니, 반찬 가게 지점 하나만 내주면 안 될까? 준탁의 구질구질한 요구에 소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내쫓을 때 뭐라고 했죠? 빈손으로 나가서 굶어 죽을 거라고 울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비웃지 않았나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나중에 배고프다고 울면서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한테는 당신들에게 줄 국물 한 방울도 아까우니까요. 소영은 경비원을 불러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준탁은 끌려나가면서도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라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소영의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수라기보다 오염된 쓰레기를 치우는 정화의 과정과도 같았지요. 신우이 옥순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결국 지방의 어느 식당 주방 보조로 숨어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의 손을 빌려 물 한 잔 마시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올케의 모습보다 더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각자의 죄값에 맞는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소영은 진정한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소영의 아침은 새벽 5시의 고통스러운 기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맞이하는 눈부신 아침이었지요.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소영은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깨우지 않는 고요한 새벽, 소영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소영아, 정말 잘 견뎠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소영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완전히 잊고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영은 이제 당당한 사업가로 그리고 사랑받는 딸로 무엇보다 소중한 정소영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는 소영의 발걸음 뒤로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20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소영의 눈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영은 활짝 웃으며 세상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 여인의 뒷모습은 그 무엇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